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이어가지고 에너지 자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대륙별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에너지 자원 어떻게 공부했죠,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먼저 석유, 석탄,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바이오 에너지에 해당되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뭘 할 거냐면요.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었던 이 화석 에너지 있죠, 여러분. 이 화석 에너지를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대륙들, 특히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부분과 그리고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 88쪽부터 91쪽 그리고 107쪽부터 110쪽을 해당하는 내용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데요. 88쪽부터 91쪽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몬순아시아와 사단원에 있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사례로 한번 오세아니아 지역과 몬순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석연료, 특히 뭐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분포하고 매장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7쪽부터 110쪽까지는 우리 건조아시아 부분, 특히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 해당하는 건조아시아와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한번 사례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특히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오늘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만년필 88쪽부터 91쪽, 107쪽부터 110쪽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만년필 88페이지로 와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자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할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자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화석에너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내려와서 주로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자원들이 어느 나라로 수입해가고 수출해가는지 그 이동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자원의 분포와 이동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석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탄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자원인데요. 선생님이 어디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지역이다라고 공부했었죠. 전 세계 석탄의 한 45%에서 5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자원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그래서 상위 5등 안에 드는 지역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자, 중국, 인도, 그리고 어느 나라가 석탄이 많이 있었죠?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선생님이 석탄은 주로 고기조산대에 매장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도 고기조산대에 해당하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을 정말 많이 매장하고 있고 석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지만 국내 사용량이 많아서 국내에서 사용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요 수출국에 중국이 빠져 있었던 거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중국은 석탄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국내 사용량이 많아서 대부분의 석탄을 다시 호주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정말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여러분. 세계 제1의 석탄 수출국이 바로 호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광양이나 포항같이 제철공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도 이 오스트레일리아산 석탄을 이용해서 철을 만들어낸다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호주, 전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디에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화석 에너지는 이용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바로 산업용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발전용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발전이나 전기를 만들 때나 아니면은 제철용 공업, 제철 공업에 굉장히 많은 석탄이 사용된다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석탄은 산업용 연료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석탄 이런 내용들. 그래서 공업이 발달한 국가들로 주로 수출이 된다. 그 나라들로 주로 석탄이 이동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석탄 짝꿍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석탄 짝꿍 누구라 그랬죠? 석탄처럼 단단한 철광석이 바로 석탄의 짝꿍이다 라고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철광석 같은 경우는 석탄이랑 짝꿍이다 보니까는 호주에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정말 많은 철광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었죠? 단단한 애들은 단단한 애들끼리 짝꿍이다. 그래서 석탄과 철광석은 서로 짝꿍이다 보니까 생산되는 지역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철광석 같은 경우는 석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세계적으로 정말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는 철광석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어디로 많이 수출이 되냐면은 제철이나 기계나 조선 이런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들을 우리는 중화공업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중화공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철같이, 기계같이 조선처럼 엄청 무거운 물건들을 생산해내는 산업들을 우리는 중화공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화공업이 발달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등지로 굉장히 많은 철광석이 수출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포인트, 호주는 석탄도 석탄이지만 석탄 짝꿍인 철광석도 굉장히 많은 나라로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천연가스 한번 살펴볼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 선생님이 키워드가 되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러시아가 키워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석탄이나 철광석에 비해서는 이 지역에서 중요성이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중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중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면적이 큰 나라다 보니까는 자원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나라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특히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이 자원 분포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자료만 봐도 지금 중국과 호주, 마찬가지로 중국, 호주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석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중국 내에서 소비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잘 정리하면서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한 자원들의 분포와 이동에 대해서 지금 나타낸 건데요. 화살표만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철광석이랑 석탄 각각 화살표 봐보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정말 많은 양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이런 식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들로 이동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꼭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잘 가지고 9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어떤 산업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호 보완성이 큰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이 차이가 조금 크다 보니까는 서로 상호 보완성이 굉장히 큰 게 특징입니다. 특히 앞에서 우리 확인한 것처럼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국가인데 생각보다 국가 내에 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자원들을 본인 국가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로 이 자원이 필요한 국가들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산업구조의 차이가 커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공업들이 좀 덜 발전해 있어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몬순아시아에서는 오세아니아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주로 수입해서 공업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서 만든 공산품을 다시 오세아니아로 수출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를 보면 우리 수업 시간에 확인했던 거 지금 다 나오죠, 여러분. 철강석, 석탄, 소고기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원들을 정말 많이 수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몬순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어떤 산업이 발생했고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산업 구조와 관련된 좀 다양한 개념들을 좀 미리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는 잘 구분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산업이 발달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도시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은 1차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수준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2, 3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발달돼 있는 호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주와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호주랑 일본을 보면은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가 3차 산업인데 여러분 3차 산업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반면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이 우리가 조금 경제 수준이 일본이나 호주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일본이나 호주보다 조금 더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요약하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1차 산업 비중은 줄어들고 2, 3차 산업이 증가한다. 특히 3차 산업이 증가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려가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1970년대부터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끼리만 교육을 했던 것이 특징인데 1970년대 말부터는 이제 개방정책을 하면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고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특히 어디에다가 산업을 육성시켰냐면 동부해안가. 자, 여기서 말하는 동부라는 게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바로 이 지역. 여기가 바로 동부 지역이죠. 이 동부 지역이 우리나라도 가깝고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랑도 가깝고 그리고 일본이랑도 가깝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이랑도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는 이 동부 해안가에다가 주로 공업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부 해안가에다 뭘 설치하냐면 경제특구라는 것을 설치하는 게 특징이에요. 경제특구를 설치합니다. 자, 말 그대로 교역을 활발하기 위해서 다른 서구의 자본이나 기술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받아주는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동부 해안가에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공장들을 건설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동부에 우리나라랑 좀 가까운 동부 쪽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과 화력발전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 중국은 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공업이 성장했고 세계적인 공업국이 되어서 GDP가 2등이 되었는지, 여기 GDP 2등 국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GDP 2위 국가가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중국에 뭐가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중국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인구 1위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자,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자, 중국은 정말 많은 노동력이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랑 일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공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는 묶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둘 다 지하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자원 빈약국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원료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에요. 즉, 이제 공장을 돌리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원료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석탄이나 철강석 같은 것들을 전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장들이 어디에 건설될까요, 여러분? 물건을 수입해오고 수출해가는 게 편리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중화 공업이 발달했다. 철강석이나 석탄을 수입해오고 수출해오기 편리한 해안 지역. 여러분, 설탄이나 철강석 같은 게 비행기로 오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걔네 비행기 실어 온 비행기 무너지겠죠, 여러분. 주로 배로 얘네를 이제 수출 수입을 해오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내리고 다시 뭔가 받아들이는 게 편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건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석탄들이나 철강석 같은 원료들을 또 어디에서 수입을 해오냐면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산 철강석과 석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위에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공업 지역들이 이제 해안가에 건설이 되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호주에서 물건 수입해 오면은 굉장히 딱 바로 내리기 되게 좋아 보이는 남동 임해 지역에 굉장히 공업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어디 봐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제철공업에서도 광양이랑 선생님이 포항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들 모두 여기 광양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색칠하면 이쪽에,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 여기 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은 수입이 편리한, 원료의 수입이 굉장히 편리한 해안 지역에 공업 지역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도 가볼게요. 자,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구 대국이죠. 자, 인구가 이렇게 많은 지역들은 노동 집약형 공업들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노동 집약형 공업이라는 건 뭐냐면,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옷을 만든다거나 신발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처럼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 있죠. 사람이 정말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공업들이 발달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싼 편에 속하다 보니까는 이런 식의 노동집약형 공업들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도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게 특징인데요. 특히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자, 이 영화 어디 나라 영화죠? 그렇죠. 인도 영화고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영화 아닌가요? 이 영화 같은 경우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진을 보여줬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이 되게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영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첨단 산업이에요. CG를 넣더라도 그게 다 컴퓨터 산업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고기술 집약적이고 엄청나게 첨단적인 산업인데,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인력들이 많고, 원래 예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수학도 되게 잘하고 과학도 되게 잘해서 그런 고인력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첨단 산업 단지들이 발달돼 있고, 그런 첨단 산업 단지들에서 이런 세월간이 같은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벵갈루루, 그리고 뭄바이, 이런 지역에서 주로 첨단 산업 단지들이 발달해 있고 영화 산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제 인도의 이런 벵갈루루나 뭄바이 지역의 영화 산업을 보고 발리우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발리우드? 자, 그 정도. 할리우드, 그 영화 산업으로 진짜 유명한 할리우드를 따라잡을 만큼의 뭔가 영화 산업지다라고 해서 발리우드라는 별명도 붙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는 굉장히 영화 산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남아시아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동남아시아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이 좀 많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 차 산업의 비중이 높을까요? 그렇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이러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단은 인건비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약간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노동력이 저렴하고 또 그리고 자원도 풍부한 편이라서 최근에는 2차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2차 산업이라는 건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최근에 성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러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뭐가 많이 들어서고 있냐면 다국적 기업에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죠.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공간적 분업이라는 건 다국적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어떤 이익과 기업의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들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걸 의미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크게 본사와 그리고 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산자 서비스업들. 기억나죠, 여러분? 예를 들면 법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선진국에 있는 세계 도시에 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공부했었죠. 자, 반면에 생산 공장,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 생산 공장들은 선진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에 주로 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폰 조립을 중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조립을 한다면 미국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지금 한 1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아이폰을 300만 원 주고 사야 될지도 모른다고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것도 기억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주로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생산 공장은 개발도상국으로 입지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간적 분업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지하다 보니까 신흥 공업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도 풍부한 노동력이 되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진짜 많은 다국적 기업들 나이키도 그렇고요, 아디다스도 그렇고요, 진짜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의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입지해 있었는데 이제 중국 인건비가 조금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업이 발달하다 보면 노동력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오르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입지해 있었던 정말 많은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들로 최근에 공업들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오스트레일리아의 산업구조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산업구조. 일단 오스트레일리아는 공업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성장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 뭐를 주로 수출을 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육류, 소나 양, 소양도 진짜 많이 수출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깃집 가면 호주산 소고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육류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요. 또 밀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진짜 중요하게 방금도 확인했던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고, 이걸 수출해서 진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먼저 찬정 기억나죠? 대찬정 분재할 때 그 찬정을 이용해서 기업적 농목업이 발달한 지역이 바로 호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소나 양 같은 경우 신대륙에서는 기업적 목축업, 기업적 농업을 활용해서 생산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과 호주입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해서 육류, 양모, 유제품, 밀, 보리 등을 엄청나게 많이 수출한다고 돼 있는데 기업적 목축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호주에서는 정말 많은 기업적 목축을 하고 있다. 뭐를 이용해서? 찬정.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찬정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자, 찬정이라는 거는 호주의, 자, 선생님이 또 호주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호주 가운데는 무슨 기후 나타난다고 그랬죠? 건조기후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 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여기를 지하를 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서 이 물을 활용해가지고 양을 엄청나게 많이 키운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세계적인 목양지대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는 진짜 많은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찬정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특히 어떤 지하 자원? 석탄, 금, 철광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고 호주는 세계적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 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서 진짜 많이 수입해 온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크사이트라는 것도 많이 수출을 하는데 보크사이트는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알루미늄의 원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석탄과 철광석을 중심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까지 했고요. 그래서 한번 산업구조의 변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이 부분 마무리할게요. 자, 선생님이 몇 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몇 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야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고 했죠? 자, 바로 3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구조가 고도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막강한 자본력. 자, 참고로 일본이 GDP 3등 국가예요, 여러분. GDP 3위 국가예요. 진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력을 이용해가지고 부품이나 소재 산업 같은 것도 많이 육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육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내용은 그 밑에 있는 필리핀입니다. 자, 필리핀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BPO 서비스가 발달해 있는, BPO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회사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외부 업체에다가 일을 맡기는 거를 우리 아웃소싱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뭔가 회사에서 하면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회사에서 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다가 하청을 맡기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하청 맡기는 거. 자, 그래서 이런 하청이나 아웃소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필리핀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하청을 많이 하냐면은 콜센터예요. 전 세계의 정말 많은 기업들의 콜센터가 필리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필리핀에 집중되어 있냐면 일단 필리핀은 과거에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보니까는 언어를 뭘 쓰겠어요, 여러분? 바로 영어.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 사용자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랑 시차가 완전 반대예요. 미국이랑 아예 반대 방향에 있다 보니까는 시차가 또 반대라서 미국에 있는 콜센터가 문을 닫으면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가 문을 열어. 그래서 그 기업의 콜센터는 하루 종일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필리핀에다가 이제 콜센터를 세우는 거 엄청나게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이 이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교육열이 되게 높아서 고학력자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학력자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학력자들이 이제 진짜 많이 필리핀에 있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이랑 시차가 반대다 보니까는 진짜 많은 기업들이 필리핀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호주. 자, 호주는 이제 자원 판돈으로 돈이 되게 많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그 돈들을 금융이나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는 호주 정부에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 분야, 특히 IT, 이거 IT라 부르죠? IT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들이 자기 나라에 많이 들어와야지 아무래도 이쪽 분야가 더 투자가 될 테니까 이 사람들의 이민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사례로 이제 그들 지역의 자원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분포하는지도 공부했고요. 이 자원에서 이어가지고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따로 떼가지고 공업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주요 자원의 분포, 서남아시아,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역의 자원은 어떤 자원이 포인트일까요, 여러분? 바로 석유. 그리고 석유 짝꿍인 천연가스가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정말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한번 주요한 내용들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자, 석유 생산량과 천연가스 생산량. 지금 석유 많이 나는 지역에서 천연가스도 많이 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석유랑 천연가스는 주로 신생대 3기의 배사구조에 분포하는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많은 석유가 분포하고 있다. 천연가스가 분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원유 생산량을 보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진짜 진한 거 보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복습을 하자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에서는 이 원유, 석유를 판돈을 이용해가지고 도시화와 산업화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자,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건설 현장에 주변에 있는 주변 아시아 국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청장년층의 남성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어 온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세계적인 매장 지역이자 생산 지역입니다, 여러분. 자,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 절반 정도가 매장되어 있고 생산량도 진짜 비중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건조아시아랑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유전들, 그러니까 석유를 파는 곳은 다 지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생산비가 되게 저렴합니다. 자,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 석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석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석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깊숙이 땅을 파고 들어가야지만 캘 수 있다 보니까는 캐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진짜 너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많고 그거에 비해서 품질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는 생산을 많이 안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다시 꺼냈냐면은 이게 자원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건조아시아나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정말 유전이 지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걸 캐기가 되게 쉬워요. 캐기가 쉽다 보니까 생산비가 당연히 저렴해지고 그리고 유전의 규모도 엄청 크고 품질까지도 우수해서 개발이 유리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지금 건조아시아랑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전 세계 매장량과 생산량을 정말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진짜 많은 정말 품질 좋고 값싼 석유들이 이들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분포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장으로 넘겨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석유랑 천연가스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바로 아라비아 반도 근처에 있는 이 페르시아만. 예전에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 할 때도 페르시아만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지도가 있는데요. 페르시아만이 어디였죠, 여러분? 바로 여기.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었죠? 페르시아만.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런 국가들에서 정말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페르시아만 근처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한 30%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중해 연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북부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제2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카스피의 연안에도 정말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스피의 연안. 자, 그럼 카스피의 연안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죠, 여러분. 자, 여기 지도에서 카스피의 연안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지금 여기 카스피해라고 적혀있는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정말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자흐스탄. 선생님이 여기 방금 체크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는 북부아프리카 근처에 있는 지중해 연안이라든지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대표적인 페르시아만 그리고 카스피해 연안 지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유 수출국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수출하고 있다. 또 이란이나 이라크 그리고 북부아프리카에 위치한 알제리 같은 국가에서 세계적인 석유 산출국이다.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산유국이 바로 방금 정리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그러면 석유의 최대 수입국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본인 국가에서도 석유가 많이 나긴 하는데 워낙에 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 석유가 인구도 많다 보니까는 석유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아서 진짜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산유국과 최대 수입국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은 어딜까요, 여러분? 자, 물론 러시아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북부아프리카랑 건조아시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들 지역에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들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지역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선생님이 얘네는 짝꿍이라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우리 천연가스 공부할 때 지표에 등장했던 카타르. 이런 지역들에서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의 이동 한번 볼게요. 자, 석유는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릅니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게 특징이야. 봐봐요, 여러분. 최대 산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죠. 이런 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르다 보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동시키냐? 이걸 이동시키기 위해서, 수출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기름을 유출시키는 송유관이나 아니면 가스관을 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내요. 이걸로 수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송유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교통수단들에 비해서 엄청 적은 비용으로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거를 운송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런 걸 많이 설치하거든요. 또 원유를 배에 싣고 수출하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태안 앞바다에서 원유를 싣고 오던 배가 함몰돼가지고 바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송유관보다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런 송유관 같은 것들을 되게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송유관이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한국까지, 그러니까 유럽까지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석유를 보유한 국가들의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들의 특징 한번 더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자원의 편재성이 엄청나게 큰 자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원의 편재성이 크다 보니까는 이 자원,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약간 자원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우, 천연자원을 이들을 수출하는 국가의 것이라 생각하고 자원을 무기하고 자원을 지배하려는 이런 사상을 우리는 자원민족주의라고 부를 거예요. 자원민족주의. 그래서 앞에 우리 생각열기 자료에도 있는데 오일 쇼크라고 써져 있는 사례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제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제 정세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석유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국제 경제 자체가 공황이 와버렸던 그 사건을 우리 오일 쇼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을 우리는 자원 민족주의라고 부를 거고, 이들 모임이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이제 원유 가격이나 아니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의 이름이 석유 수출국 기구 이고요. 영어로 쓰면은 오펙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자원 민족주의에서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모임 이름이 바로 석유 수출국 기구이다. 여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 보면은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앞에서 우리 확인했던 국가들 몇 개 보이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요. 알제리도 있고요.
쿠웨이트, 지금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은 지금 서남아시아, 건조아시아에 분포하는 지역이죠, 여러분. 그리고 뭐 리비아나 알제리 같은 경우는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나이지리아도 있네요, 여러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석유 1등인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아프리카의 석유 1위.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있죠, 여러분. 베네수엘라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도 석유 정말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를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든 게 바로 석유 수출국 기구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앞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석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석유를 통해서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이 석유를 수출하면서 얻은 부를 통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엄청나게 많이 확충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통해서 도시화랑 산업화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짓는 거 말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던 것까지 우리 인구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 자, 국가별 도시화율을 지금 살펴보면 이게 지금 서남아시아와 그리고 여기 북부아프리카 지역들에 나타난 나라들인데 지금 보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 보세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1970년대 도시화율에 비해서 2015년에 도시화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석유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지금 이 인구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요르단이랑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구조를 나타낸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르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석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산유국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산유국에 해당하죠. 자, 이런 산유국에 해당하는 사우디와 그렇지 못한 요르단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보면은 봐보세요, 여러분. 청장년층 남자 비율 엄청나게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 발생하고 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남자 노동력들이 이 사회 간접 자본 확충하는 그 건설 현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꼭 정리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석유 수출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 같은 국가들에서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인당 국내 총 생산도 지금 보면 GDP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 굉장히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은 국가이면 많은 국가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여러분? 도시는 계속해서 이 석유 판돈으로 엄청나게 멋있고 살기 편하게 만들어진데 반면에 농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겠죠? 그래서 빈부격차도 되게 심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문제점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110페이지에서는 뭘 확인할 거냐면 이제 그 주요한 국가들, 석유를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산업 구조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산업 구조는 진짜 이 화석 에너지, 천연가스나 석유랑 엄청나게 관련이 깊어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화석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은 국내 총생산에서 이 2차 산업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선생님이 2차 산업은 광물을 캐거나 광물 캐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2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지만 화석 에너지가 풍부하지 못한 국가들은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구조가 아직 고도화가 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옆에 지금 보면 석유 생산이 많은 국가들, 사우디 같은 국가들 보면은 지금 2차 산업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 보여요, 여러분? 2차 산업 비중이 높죠? 자, 반면에 석유 생산이 적거나 없는 국가들, 예멘 같은 국가 보면은 아직 1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이 북부아프리카 지역, 건조아시아 지역이나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석유 생산이 많은 국가일수록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터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터키는 자원 매장량이 적어서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수입해온 석유를 통해서 석유를 정제하는 이런 석유 산업을 활용해가지고 국가 수입을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노동 집약적인 공업인 뭐 섬유 같은 거 또는 자동차 같은 중화공업 같은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다양한 공업들이 발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1995년도와 2015년도에 이제 산업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에서 지금 한번 볼게요. 사우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2차 산업에서 진하게 색칠되어 있는 게 제조업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석유가 많이 나는 국가들은 지금 보면은 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적은 거 보여요, 여러분? 자, 2차 산업에는 제조업도 있지만 이런 광물 캐는 것도 2차 산업에 속하거든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이런 식으로 석유 캐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화석연료가 풍부한 국가들. 화석연료가 풍부한 국가들. 자, 이들 지역에서는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자,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게 이 2차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도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어떤 광물, 지하자원을 캐는 광업도 여기에 속해 있는데, 대부분의 이들 국가들은 제조업보다는 여기 이 광업 쪽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업이 발달해 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면은, 자세히 정리를 하자면,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면서 엄청나게 국가의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2차 산업, 특히 광업에만 집중이 돼 있으면 나중에 이 자원들이 전부 다 고갈되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화석연료가 풍부한 국가들에서 주로 이런 화석연료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를 수출하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하면, 만약에 이거 자원이 다 고갈돼가지고 더 이상 수출도 못하고 이게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도 도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석연료가 풍부하지 않은 국가들. 화석연료가 빈약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빈약한 국가들. 자, 이들 국가들에서는 주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몇 개 들어볼게요. 1차 산업 비중, 농업의 비중이 높은데, 자, 터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터키는 기후가 뭐가 나타나죠, 여러분?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농업, 예를 들면 수목농업이 여기에 속하죠, 여러분. 자, 수목농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1차 산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화석연료가 풍부한 국가들에서는 이제 광업이 발달해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산업 구조가 조금 덜 고도화돼 있다 보니까 1차 산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다음 장 11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1페이지에선 건조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동그라미 첫 번째 볼게요. 화석에너지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앞에서 우리 확인했던 내용, 바로 대부분의 산업 구조가 광업 중심적이다. 2차 산업 중심적이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뭐다?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다. 자, 고갈되고 나면은 이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제 구조, 특히 산업 구조를 너무 광업 중심에 쏠려 있던 것들을 조금 분산시키고 다른 부분을 발전시키는 노력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문제점, 신흥 국가들에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또 비전통 석유에 대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비전통 석유라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 자원들을 의미하는데 뭐 오일 샌드라든지 가스 액화 연료라든지 세일 연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가 아닌 다른 모양새의 석유 자원들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석유처럼 사용하기 힘들었던 것들인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석유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조금 원래 사용했던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 또 전기차가 엄청나게 상용화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젠가는 석유가 고갈될 수 있다라는 위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고 또 기술이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생겨나면서 엄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각종 신준생 에너지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의 불안정성이 증대됐다. 왜냐면은 석유를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또 나중에 석유가 정말로 고갈이 되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등장을 하면은 이 지역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질 테니까 이런 불안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체제, 산업 체제인데 보면 대부분이 석유랑 가스에 속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우디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석유가 고갈이 되면은 진짜 경제가 엄청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GDP가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그 이유는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활용이 증대되고 비전통 석유 사용한 사람들 늘어나고 전기차가 상용화되면서 이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석유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이제 성장을 유도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조업 육성 산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석유가 아니라 어떤 제조업 2차 산업의 다른 부분인 이 제조업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물건 만드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관광.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 관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다른 이제 경제 부분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자, 지금 태양광 발전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유리하다고 했었죠? 바로 일조량이 풍부한 건조 지역에서 엄청 유리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들 지역,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서부터 공부했었던 화석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몬순아시아와 그리고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면서 자원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은 이 자원의 사용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공업 지역들을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를 사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던 화석에너지 부분과 함께 잘 복습하시길 바랍니다.